안녕하세요, 샤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염상섭의 3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너만 괴로우냐? 병화가 자기 모친까지를 비웃는 듯한 빙퉁그러진 소리를 하는 것이 덕기에게는 못마땅한 생각이 들었다. 계모 같으면 그도 모르겠지만은 병화의 모친이 계모가 아닌 것은 번연히 아는 터이다. 중학교 시대에는 병화의 부친이 황해도 지방의 목사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었으나 그래도 졸업 임시에는 한두 번 학교로 찾아온 것을 보았었다. 3년 전 일이니 기억에 몽롱하나 그래도 얌전한 시골 아낙네였던 생각이 남아있다. 지금은 서울 와서 살기 때문에 덕기의 부친도 병화 부친과 안면은 있는 모양이지만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덕기는 3년이나 경도에 가 있었고 병화는 1년 뒤떨어져서 동경에 건너갔다가 올 가을에 해가 바뀌었으니 작년 가을이다. 올 가을에 서울로 돌아왔었기 때문에 두 청년은 그리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더니만큼 피차에 더욱이 덕기는 병화의 부모를 만나볼 새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의 인품은 짐작할 수 없으나 아무려면 같은 서울 안에서 자식이 이렇게 곤궁한 것을 모친까지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랴 싶었다. 그건 하여간에 이 두 청년이 졸업 후에 만난 것은 병화가 동경에 갈 적 올 적에 경도에 들른 것과 이번에 와서 만난 것 얼려 3번째요. 그럭저럭 상종이 드물었었다. 학교에 있을 때도 그리 자별한 친구는 아니었다. 그러나 피차 부모가 교회의 교역자라는 것과 또 자기 자신들이 교회에 다니는 점으로서 얼마쯤 서로 친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땡땡고등 보통학교 3학년부터는 병화가 덕기를 따라서 땡교 예배당으로 올라온 뒤부터였다. 그러나 이 천진스러워야 할 두 아이들의 교제도 어른들의 버릇으로 친하긴 하면서도 제각기 제 생활을 들추어 보일까 보아 경이원지하는 그러한 친졸로서 사귀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중학교를 떠난 뒤에 피차의 교회와 멀어지게 되니까 또다시 새로운 친분이 서로 생기게 된 것이다. 경성제국대학에 법문과에 지원을 하였다가 실패한 병화가 1년을 부모가 있는 해주로 내려가서 다음 해에 입학 준비를 하여 가지고 1년을 뒤떨어져서 동경 가는 길에 경도에 들렀을 때 병화는 덕기더러 이런 소리를 하였다. 아버지께서는 경도에 있는 대학인 동지사 신학부에 들어가거나 거기서도 안 되거든 동경에 가서라도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시기에 네 하고 떠나오긴 했지만 나는 죽어도 목사 노릇은 아니할 텔세. 목사는커녕 실상 내 짐 속에는 바이블, 성경책도 없네. 이 말을 들을 때 덕기는 친구의 말에 놀라기보다는 내심으로 반색을 하였었다. 종교 생활에 대하여 병화처럼 노골적으로 대담히 반기를 들 수 없어 머뭇머뭇하고 있던 차에 옛 동무, 더구나 같은 처지에 놓인 교회 동무가 이러한 말을 할제 동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장 학비가 오지 않을 게 아닌가? 응? 더구나 자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서 입학만 되면 교회 속에서 학비라도 끌어내실 작정이실지도 모르지. 병화의 집이 그리 넉넉지 않은 것을 아는 덕기는 그때부터 이러한 염려까지 했던 것이다. 그야 내가 자네보다 더 생각했지. 하지만 몇 해 동안 학비 얻어 쓰자고 자기를 팔 수 있나? 응? 자기의 신념을 팔 수 있냐 이거야. 만일 신앙을 잃고서
그 이른 신앙의 내용을 공부한다면 그건 대관절 무엇인가? 예수를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 응? 나더러 유태가 되란 말이 아닌가? 유태보다도 송장 빼놓고 장사 지내는 걸세 그려. 죽은 자식의 수위는 지을지언정 파묻은 자식의 설빔을 짓는 사람은 없겠네 그려. 여보게, 사리가 그렇지 않은가? 그때 병화는 이렇게 떠벌려 놓으며 기고만장이었다. 여보게, 세상은 움직이네. 가령 종로바닥에 자선 냄비를 걸어놓고 기도를 올리는데 사대문 바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거지. 깍쟁이가 돈 지키는 사람이 조는 줄 알고 그 자선 냄비에서 동전 한 푼을 훔치다가 들킬 때 자네는 그 거지를 붙들어 때리고 절도법으로 올가느컸나? 응? 혹은 회개하고 부활하라고 기도를 또 한 번 하겠나? 아이, 우선 그것만 말하게. 에휴, 여보게, 세상은 움직이고 앞에서는 거지가 훔치네. 그리고 자네나 내나, 아니 자네 부친이나 우리 아버지나 그 자선 냄비를 털에 투를 입고 나서서 지키고 섰어야 옳은 건가? 응? 그때 병화는 입에서 거품을 품고 팔짓을 해가며 이러한 열변도 토하였던 것이다.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중학교를 졸업하자 사상이 돌변하였고 또 첫 서슬이니만큼 유치는 하였어도 순진하고 열렬하였다. 그 병화를 지금 앞을 세우고 석 달이 서대문 밖을 지나 내려오며 덕기는 그 뒤의 병화의 생활과 지금 생활을 곰곰이 생각하여 본다. 그렇게 하고 동경에 간 병화는 와세다 전문부의 정경과에 이름을 걸어놓고 한 학기쯤 다녔으나 부친이 학비를 보낼 리가 없었다. 애초에 경성제대의 법문과에 입학하려던 것을 허락하였던 부친이니 제대로 내버려두고 아무리 어려운 중에라도 뒤를 대어주었다면 모든 일이 순편하였을지 몰랐으나 두 고집이 맞장구를 쳐서 학비는 끊어지고 말았었다. 거기에는 물론 병화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편지를 한 탓도 있었다. 제 사상이 변했더라도 얼음얼음 부친의 비위를 맞춰 나갔더라면 좋았겠지만은 변통성 없는 어린 마음에 고지곧대로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굶으며 동경바닥에서 1년간 뒹구는 동안에는 생활이 그러니만큼 사상이나 기분이 더욱 과격하여졌었다. 부친과의 거리가 천리만리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할 수 없이 경도까지 노자를 만들어가지고 덕기에게 귀국을 시켜달라고 왔을 때 덕기도 자기와의 사상으로 거리가 여간 멀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2달도 못 되어서 부친과 충돌이 생겼다. 밥상을 받고 기도 아니하는 데서부터 충돌이 생겼던 것이다. 아비 말 안 듣고 신앙도 빠뜨리고 다니는 자식은 어서 되져버리든지 나가버리든지 하라고 야단을 친 것이었다. 죽기는 싫으니까 나는 나갑니다. 하고 덮어놓고 나왔던 것이다. 여보게, 그러지 말고 그때 얌전히 신학교에나 들어갔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응? 덕기는 혼자 생각에 팔려서 걷다가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불쑥 내놓으며 웃었다. 뭐? 병화는 마주치는 찬바람에 눈물이 글썽해진 눈을 안경 속에서 번득거리며 불쾌한 듯이 묻는다. 자기의 처지가 이 사람에게 가엾어 보여서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조금 아까 5원 받던 것까지 손에 쥐었으면 내던지고 싶을 만큼 불쾌한 것을 참았다. 아니, 자네 뒷머리를 느린 것을 보니 경도에서 만났을 때 생각이 벼랑간 나네 그려. 하며 덕기는 일부러 웃었다. 무얼 하나 들어보고 싶고 고를 내고 덤비는 것이 우스워서 짓궂이 깐깐히
말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 어쨌단 말인가? 응? 병화는 점점 시비조다. 아유, 뭘 또 그렇게 고를 낼 게 아니라 뭐 그랬더라면 지금쯤은 편안히 자선 냄비를 지키고 섰을 거란 말일세. 하고 덕기는 또 웃었다. 덕기는 물론 그때의 병화의 말을 되풀이하여 목사가 되었다면 좋지 않았으냐는 말이었으나 병화 귀에는 몹시 거슬렸다. 자네의 그 5원은 자선 냄비에서 훔친 것은 아닐세. 언제든지 갚음세. 병화는 이런 소리를 내던지고 휙 돌아서서 인사도 없이 가버린다. 덕기는 웃으면서 잠자코 따라 나섰다. 아이고 어린애처럼 왜 그러나? 응? 머리가 아파서 난 들어가 누워야 하겠네. 병화는 여전히 걷는다. 아이고 내가 공연한 소리를 해서 잘못되었네. 응? 하지만 그까지 돈 말은 꺼내지 말게. 내가 아무려면 그따위 소견으로 그렇겠나. 다만 자네가 좀 돌려 생각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는 걸세. 덕기가 손을 붙들고 달래니까 병화도 하는 수 없이 멈칫 선다. 어쨌든 자네와 언제까지 이대로 교제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자네가 내게로 한 걸음 다가오거나 내가 자네에게로 한 걸음 양보를 하지 않으면 에휴, 그러나 피차에 어려운 일이요. 이대로 나간다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공연히 자네에게 신세나 지는 셈이 될 거니까. 병화는 종래의 교분으로 현상 유지를 해오기는 하나 돈 있는 친구와 사귀기가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친구의 교의도 아주 청산을 해버리겠다는 불끈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휴, 나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닐세마는. 에휴, 하여간 가세. 어디든지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해지세 그려. 하며 덕기는 붙들고 발길을 돌렸다. 병화도 잠자코 돌아섰다. 다시 가명 앞까지 와서 저녁 먹을 때를 찾다가 남대문 편으로 그대로 내려서서 일본 국수집 앞까지 왔다. 쌀쌀한 저녁바람이 어두워가는 길거리를 휩쓸었다. 전등불이 환한 문 안으로 덕기가 앞장을 서 들어가려니까 두어 걸음 뒤떨어졌던 병화가 들어오다 말고 또 돌아나간다. 덕기는 이 사람이 또 객기를 부리나 하고 따라가 보니 병화는 문 밖에서 남대문 편을 바라보고 섰다. 한 간통 앞에서는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색시 하나가 목도리를 오그려 두 볼을 가리고 총총 걸음을 걸어온다. 병화는 이 여자를 기다리고 섰는 모양이다. 머리는 틀어 올렸으나 17쯤 되어 뵈는 어린 아가씨다. 덕기는 병화의 하숙집 딸이군 하고 생각하였다. 선생님. 여기 웬일이세요? 하며 덕기를 바라보는 필순이도 그 학생이 누구인 것을 대번에 짐작하자 부끄러운 듯이 외면을 하고 잠깐 멈칫하다가 그대로 지나치려 한다. 춥지? 병화는 인사로 한마디 하고 무슨 말을 걸려니까 덕기가 다가서며 귀에다 대고 추운데 잠깐 녹여가랬으면 어때? 응? 하고 수근거린다. 실상은 병화도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모르는 남자와 음식점에 끌고 들어가기가 안 되었을 뿐 아니라 당자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막 말다툼을 한 끝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덕기의 말이 퍽 간절하고 또 아침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갔을 텐데 이 쌀쌀한 날 용산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면 무어나 먹여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역시 간절하였다. 그뿐 아니라 자기 친구들의 사진들을 구경시키다가 덕기 사진을 보고 칭찬을 할 때
언제든지 놀러 오면 인사시켜줌하고 실없는 소리도 한 일이 있던 것을 생각하면 당자도 좋아할지 몰랐다. 병화는 그래도 주저주저하며 뒤만 바라보다가 몇 발짝 쫓아가며 필순이, 이리 좀 와 하고 불렀다. 왜요? 하고 싹 돌아선다. 아, 글쎄 이리 좀 와. 필순이는 느럭느럭 다가온다. 춥지? 그 먼 데를 걸어오느라 다리도 아플 테니 나하고 잠깐만 쉬어서 같이 가. 싫어요. 하고 한 간통이나 떨어져 섰는 덕기를 바라본다. 상관없어. 그때 내가 말했던 친구인데 잠깐 이야기하고 갈 게니 같이 들어가서 불이나 쬐고 가요. 하고 병화는 덮어놓고 끈다. 필순이는 좀 망단하였다. 병화의 친구들이 오면 같이 앉아 놀기도 하고 또 병화의 친구는 대개 자기 부친의 친구여서 모두 통내외하고 무관히 지내니까 다른 때 같으면 조금 더 꺼릴 것 없으나 저 사람이 부잣집 아들 조덕기거니 하는 생각이 앞을 서서 어쩐지 제 꼴사 나온 게 부끄럽고 더구나 음식집에 끌려가는 것이 굿칙칙한 듯하여 창피스러웠다. 뱃속이 비었을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가 안이 났다. 상관없어. 요리집도 아니고 일본 소밭집인데 불만 쬐고라도 가요. 하고 병화는 잡담제하고 앞장을 세우고 들어갔다. 필순이도 하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다. 먼저 들어와서 난로 앞에 섰던 덕기는 반색을 하면서 자리를 비켜선다. 세 사람은 난로를 옹위에 섰다. 자, 이 친구는 조덕기라는 모던보이. 이 아가씨는 고무공장에 다니는 이필순 양. 조근이 불량소년 같으면 이렇게 소개를 할 리가 없지만 그래도 불량은 아니니까 이런 영광을 베푸는 걸세. 병화는 아까 불뚝 심사를 부린 것은 잊어버린 듯이 너털 웃음을 내놓았다. 두 남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보았으나 필순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난로 연통 뒤로 얼굴을 감추어 버렸다. 덕기의 눈에는 필순이가 미인으로 보였다. 아직 자세히 뜯어볼 수는 없으나 밝은 데서 보니 나이는 들어 보이면서도 상글상글한 앳된 티가 귀여운 인상을 주었다. 옷 입은 것도 얄팍한 옥양목 조거리 하나만 입은 것이 추워 보이기는 하나 깨끗하고 검정 세루치마 밑에 내다보이는 버선등도 더럽지는 않다. 공장에 다니는 계집애들이 구두 모양을 내고 인조견으로 울긋불긋하게 차린 것에 비하면 얼마나 조용하고도 수수한지 몰랐다. 테이블로 와서들 앉으니까 필순이는 손에 들었던 조그만 보따리를 무릎 위에 가만히 숨기듯이 내려놓았다. 도시락값이 땡그렁 소리를 낼까 보아서 조심하는 것이다. 병화는 또 그 도시락 그릇을 보고 아침은 못 먹었는데 어제 저녁밥을 싸두었다가 가지고 갔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엾은 증이 났다. 덕기가 음식을 시키려니까 병화가 필순이 몫은 닭고기 얹은 밥을 시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순이는 자기만 밥을 먹이려는 것은 굶은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지며 싫다고 굳이 사양하였다. 우선 국수가 나오고 술이 벌어졌다. 구수한 국수 냄새에 비위가 당기기도 하나 지금쯤 집에서는 밥이나 지었나? 그대로들 앉으셨나? 하는 조바심에 필순이는 젓가락 들기가 어려웠다. 그뿐 아니라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을 해먹는 것 같이 보일까 보아서 머뭇거리기만 하고 앉았다. 집엔 걱정 없어. 응? 내가 어떻게 해놓았으니까 염려 말고 어서 먹어요. 병화가 툭 터놓고 이런 소리를 한다. 필순이는 이 말에 안심은 되었으나 병화가 떠드는 게 또 창피스럽기도 하였다.
부친과 병아들의 감화를 받아서 구차라는 것을 창피한 것, 부끄러운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집안 이야길랑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라도 하여 주든지 스스로운 사람 앞이니 잠자코 있어 주었으면 좋을 것을 기탄 없이 탕탕 말하는 것이 듣기 싫었다. 잔치집에 데리고 다녔으면 똑 좋을 사람이다. 필순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자리가 불편하여 그대로 가버리는 것을 공연히 들어왔다고 후회를 하였다. 그러나 그건 고사하고 돈이 변통되었으면 쌀나무를 사들여오고 할 사람이 없는데 어쩌나. 아버지는 단벌 두루마기를 빨아입느라고 어제부터 갇혀 들어앉았는 터이요. 어머니가 두루마기를 오늘 다 지으셨을까? 이러한 자질구레한 걱정을 하느라니 날은 추운데 모친이 혼자 쩔쩔 매는 양이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이 쑤시고 곧 일어나고만 싶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눈이 번쩍 띄는 것 같고 얼굴이 확확 달아올라왔다. 사실 찬바람을 쐬다가 더운데 들어오기는 하였지만은 어서 자시지요. 아,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내 누이하고 사귀어 놓으세요. 올해 17, 아니 양력서를 세었으니까 18이 되었습니다. 덕기가 비로소 이런 말을 붙였다. 필순이는 덕기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둥 마는 둥 하였으나 고개만 꼬박 해보였다. 속으로는 여전히 딴 생각. 필시 돈이 덕기에게서 나온 것이리라. 덕기가 오늘 찾아왔다가 밥 못 친 것을 보고 돈을 내놓고 종일 굶어 누운 김 선생님을 끌고 나온 것이리라. 하는 생각에 팔려서 앉았었다. 어서 식기 전에 먹어요. 병화도 뜨거운 국수를 걸신스럽게 쭈룩쭈룩 먹다가 이렇게 권하고 나서 참, 자네 누이가 벌써 그렇게 컸나? 아휴, 꼭 동갑새로구만. 알학교 고등과에 다니지? 이제 4년급 되는구만. 하지만 자네 누이와 교제는 안 될걸. 나는 자네를 가마를 시킬 자신이 있어도 여자란 암만 해도 마음이 약해서 그런 부르주아의 온실 속에서 자란 귀한 따님하고 놀면 허영심만 늘어갖고 못 쓰지. 필순이가 부잣집 딸과 사귀면 마음이 변해갈 것을 염려해 하는 말이라 덕기는 듣기 싫었다. 아이고 부르주아란 우리가 무슨 부르주아란 말인가? 응? 일본 정도로만 본데도 중산계급도 못 되는 셈일세. 그는 하여간 내 누이가 그런 요새 계집은 아닐세. 덕기는 심사 틀리는 것을 참고 조용히 이런 변명을 하였다. 필순이는 병화가 너무 사리는 것 없이 남 듣기 싫은 소리를 텅텅 하는 것이라든지 자기가 아무려면 그런 허영심 많은 사람이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못마땅하였다. 자, 어서 좀 같이 드십시오. 시간이 늦으면 댁에서 궁금해하실 텐데 외려 미안합니다. 덕기가 또 이렇게 권하는 바람에 필순이는 겨우 절을 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늦어져서 애가 씻는데 그런 사정까지 보아주는 남자의 다심한 인사가 필순에게는 고마웠다. 병화는 필순이의 몹시 수줍어하는 것이 못마땅하였다. 다른 남자에게는 아무리 초대면이라도 할 말은 또랑또랑하게 하고 별명을 들을 만큼 매섭게 굴던 사람이 오늘에 한하여 덕기의 앞이라고 벼랑간 꼭 들어앉았던 구식 처녀처럼 몸둘 곳을 몰라 하는 양이 보기 싫었다. 돈 있는 남자라니까? 조촐한 미남자니까? 병화는 공연히 소개를 하지나 않았나 하는 엷은 후회도 났다. 결코 질투심은 아니다. 어린애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거나 모처럼 공들여서 길러가는 사상의 토대가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걱정이 된다고 병화는 자기의 심증을 홀로 살펴 스스로 변명을 하였다.
필순이는 그래도 튀김우동 한 그릇을 그럭저럭 다 먹었다. 절을 짓고 가만히 입가를 씻은 뒤에 병화를 보고 먼저 가겠다고 소근소근 한다. 덕기는 무엇을 더 먹여 보내려 하였으나 병화가 늦기 전에 보내야 한다 하여 두 청년은 문강까지 필순이를 배웅하여 내보냈다. 공부라도 좀 시켰다면 좋을 것을. 똑똑한데? 하며 덕기는 진심으로 가엾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칭찬하였다. 정 그렇거든 자네가 공부나 시켜주게 그려. 당자가 그럴 생각만 있으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지. 화계동 집에 가서 있으면 누이도 혼자 적적해 하는데 마침 좋고 아무려면 학교 뒷배야 하나 못 도와주겠나? 병화는 실없이 한 말인데 덕기는 진담이다. 아이고 날 좀 그렇게 시켜주게 그려. 응? 나는 사내니까 안 되겠나? 하고 병화는 비꼬아 보다가 참나 돈 있는 놈이 여학교 공부시키는 것은 알조 아닌가? 자네도 자네 부인 하나에만은 만족을 못하겠나 보이마는 그 애가 첫눈에 그렇게 드나? 참나. 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이 사람 보게. 어디까지든지 나를 그렇게 모욕을 주어야 시원하겠나? 응? 덕기는 불쾌히 대거리를 하다가 하지만 자네도 우리 아버지와 타협을 하겠거든 방 하나 치우라 하고 가서 있게 그려. 하며 웃어버린다. 아휴 그만두게. 응? 자네 부친하고 타협하려면야 우리 부친하고 벌써 타협했게. 하고 병화는 머리가 그저 내둘린다고 잔을 가져다가 또 잔찜을 한다. 이렇게 먹고 내일 또 머리가 내둘린다고 또 먹어야 할 테니 언제 맑은 정신이 들어보나. 덕기는 딱한 듯이 친구의 술잔을 바라보다가 그러지 말고 그야말로 타협을 하고 댁으로 들어가게. 응? 언제까지 이런 방랑 생활을 하고서 무슨 일이 되겠나? 하며 진담으로 권고를 하여 보았다. 타협? 요컨대 아버지와의 타협이 아니라 밥하고 타협하고 밥을 옹호하는 부르주아의 파수병정하고 타협을 하라는 말이지. 아이 부자간에 그런 이론을 세워서 담을 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수작인가? 응? 타협이 아니라 인륜으로 생각하면 어떤가? 하여간에 자기의 직업적 신앙에 따라오지 않고 인내를 내지 않는다고 내쫓는 부모면야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나 노예가 아닌 이상, 응? 자식도 제 생활이 있는 이상 아휴 어찌하는 수 없지 않은가. 병화는 취기와 함께 점점 열변이 되어간다. 그는 하여간에 부자간 윤리라는 것이야 어찌할 수 없지 않은가. 에? 거기에는 타협이니 자기 생활이니 하는 문제가 애초에 붙을 리가 있나. 덕기가 자기가 꺼내놓은 타협이란 말을 병화가 부자간의 관계를 두고 한 말인 줄 오해할까 보아 또 한 번 따졌다. 아휴 그따위 소리 그냥 이제 그만 집어치우게. 응? 자네는 자네 길로 가고 난 내 길로 가면 그만 아닌가. 병화는 내던지는 소리를 한다. 자네는 아까도 곧 절교라고 할 듯이 날뛰네마는 나 같은 놈은 실상은 있어 필요할 걸세. 덕기도 냉연한 어조다. 어이구 무엇에? 응? 가끔 돈푼 구걸에 쓰니까는. 에헤이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하고 덕기는 쏘아본다. 하여간 정말 우정에는 이용이란 것은 없네. 더구나 동지애면야. 병화는 무슨 생각에 팔려앉았다가 한마디 내놓는다. 소위 동지애. 동지의 우정이란 점으로는 자네에게 불만일지 모르네마는
어쨌든 자네만이 괴로운 것은 아닐세. 덕기는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런 건 부르주아의 호사스러운 고통, 호강스러운 센티멘틀이겠지. 병화는 또 비꼰다. 자네 같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선 우리 집안, 3대가 사는 우리 집안 속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걸세. 그러니까 자네가 할아버지나 아버지께 타협할 수 있듯이 나더러도 타협하네 그려. 에? 그야 상속받을 것도 있으니까. 하고 병화는 또 시달려준다. 덕기는 잠자코 일어나서 셈을 한다. 열쇠 꾸러미. 덕기는 한나절을 들어앉았는 동안에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쩐지 집안에 무슨 이상한 공기가 떠도는 것 같은 감촉을 얻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떠들썩한 기분과 서로 속을 엿보르는 듯한 시기와 의혹과 모색의 빛이 덕기에게까지 전염되어 오는 것을 부지중에 깨달았다. 언제라도 서로 마음 주고 깔깔 웃는다거나 얼굴을 제대로 가지고 순평이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와서는 더욱이 거친 저기압이 집안의 어느 구석을 들여다보아도 자욱하다.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덕기는 알 수가 없다. 초상이 나려면은 까마귀가 깍깍 짖는다더니 조부가 참 정말 돌아가느라고 죽음의 음기가 솟아나서 그런지 어른의 병환이 침중하니까 수심에 쌓여서들 그런지 그런 열녀 효부는 가문에도 없으니 그럴 리도 없다. 그러면 그동안도 또 무슨 대풍파가 있었던가? 덕기 자신이 늦게 왔다 하여 그러는 것인가? 그렇다면 죄는 창훈이에게 있는 것이다. 3번이나 쳤다는 전보가 왜 안 왔을꼬? 돈은 어디로 떠 날라갔을꼬?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방으로, 사랑으로 밤낮 몰려서 틈틈이 수군거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중간에 무슨 요변, 무슨 동티가 있을 법하다더니 과시 아주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것 같다. 이 음산한 공기가 모두 안방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고 뒷견이고 그 몇 연놈들의 몸뚱어리가 슬쩍하는 데서면 풍기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웬일일꼬? 돈? 돈 때문에? 돈 등록 냄새가 욕기에 입김에 서려서 쉬고 썩고 하여 나오는 냄새 같기도 하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고 생각하면 네 집에서나 열쇠 임자의 숨이 깔딱깔딱 할 때가 닥쳐오면 한 번은 겪고 마는 풍파가 이 집에서도 일어나려고 뭉싯뭉싯 건부잿불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타오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덕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수원집의 태도도 퍽 이상하여졌다. 온종일 두고 보아야 모친과는 을에 그러려니 하더라도 건넌방 식구와는 이새도 어우르지를 않고 영감 옆에 꼭 붙어 앉았다. 그래도 예전에는 덕기에게만은 거죽으로라도 좋게 대하더니 이번에는 덕기가 무슨 말을 걸어도 귀먹은 사람처럼 모른 척하다가 2번, 3번 제쳐야만 마지못해 대꾸를 한다. 더구나 못된 짓은 덕기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눈치인 것이다. 낮이고 저녁결에 사람이 좀 비었을 때 혼자 누운 조부가 심심할까도 싫고 이야기할 것도 있어서 안방에를 들어서면 더욱 그런 내색을 보이나 그렇게 못마땅하고 보기 싫으면야
앉았다가도 저막 휙 일어서 나가버리면 그만일 터인데 나가지도 않고 턱살을 치받치고 앉았다. 나가기는커녕 마루에나 뜰에 있다가도 덕기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면 쪼르르 쫓아들어와 지키고 앉았는 것이다. 자위가 폭 가라앉은 무서운 두 눈만 껌뻑이고 누웠는 조부와 무슨 비밀한 이야기나 할 줄 알고 그 안달을 하는 것인지 덕기는 눈살이 한층 더 찌푸려지건만은 내가 이제는 이 집의 줏대다 하는 생각을 하면 얼굴빛 하나 말 한마디라도 한마디 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쉬쉬하여 가며 건드리면 터질 듯한 큰 소리가 나오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러나 되관절 사랑축들이 안방에를 왜 이렇게 죄어드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지 주사는 한 집 식구요. 약을 자기 손으로 지으니까 말 말고라도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은 최참봉과 창훈이다. 어떤 때는 일가의 아저씨니 형님 아우니 말이 위문없네 하고 몰려들어서는 잔치집 모양으로 떠들썩하니 안에서도 거기 따라서 더운 점심을 진내 어쩌네 하고 한층 더 부산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사랑애들만 모여도 좋을 것을 병실에까지 무슨 종회나 가족회의 하듯이 몰려서 뒤집어 엎는 데는 머리가 빠질 일이다. 그러나 당자인 병인이 그렇게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니 어찌하는 수도 없다. 그래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벌제 위명으로 큰일이나 보아주는 듯이피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수군거렸지 누구 하나 똑똑히 다잡아서 약 한 첩 조리 있게 쓰는 것도 아니다. 이런 때마다 덕기는 좀 다잡아서 엄숙하게 집안을 휘둘러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은 하나 역시 하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어린 자기는 성검도 안 써고 공부하는 얘가 무얼 하느냐 듯이 도리어 휘두르려 하고만 든다. 아저씨, 그 영수증 가져오셨나요? 덕기는 안방으로 건너가서 저녁 먹고 와서 앉았는 창훈이에게 전보환 붙인 표를 체근하여 보았다. 3번씩 놓았다는 전보가 한 장도 들어오지 않은 것도 이상하거니와 돈 붙인 것까지 중간에서 횡령을 당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것이었다. 여기 가져왔는데 그 애가 잘못 붙이지는 않았는지 문기가 들어오면 자세히 물어보려 했더니 아직 안 들어왔어. 창훈이는 눈에 잠이 어린 듯이 어름어름하며 지갑을 꺼내어 훔척거리더니 착착 접은 종이를 꺼낸다. 등을 주황빛으로 인쇄한 것이 분명한 우편국에서 받은 돈 붙인 표이기는 하다. 덕기는 받아서 펴면서 오, 이게 웬일이에요? 에? 하고 놀라며 웃는다. 왜 그러냐? 이건 바로 돈표가 아닙니까? 이것을 보내야 돈을 찾아 쓰는 게 아닙니까? 응? 그럼 영수증하고 바꾸어 보냈단 말이요? 그렇지요. 그건 그렇고 전보안으로 보냈다면서 이것은 통상위치가 아닙니까? 응? 하고 창훈이는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눈이 뚱그레지다가 으이그 자식도 빙충 맞은 못생긴 자식도 다 보겠구먼 하며 아들을 혼자 나무란다. 이리 다오. 조부는 눈을 감고 누워서 3종 숙질간의 수작을 듣다가 눈을 뜨고 손을 내밀어 돈표를 받아들고 아휴, 그 왜 애구 얼빠진 그 애를 애구 시켰더란 말인가? 애구고 그 앤 그렇다 하기로 아이고 자네도 이때껏 그런 분간이 없단 말인가? 하며 당지를 나무란다. 할아버지 돈은 여기 표가 있으니
염려 마시고 어서 주무세요. 숨이 더 차신가 배운데. 덕기는 조부의 앓는 소리가 듣기에 애처로웠다. 그러니까 돈하고 너한테 온 편지 god봉을 안동해주고 전보안을 붙이라 했더니 이른 말은 까먹고 아무거나 돈표면 되는 줄 알고 받아서 그거나마 영수증 쪽을 찢어서 봉투에다 붙인 게로구나. 으흐. 창훈이는 이런 변명을 하고 웃는다. 영감은 몸이 덜 아프면 따졌을 것이나 오늘은 저녁 때부터 점점 더 기함이 되어가는지 다시는 말이 없이 돈표를 덕기 앞으로 던지고 다시 눈을 감아버린다. 그것을 보다 덕기는 이 판에 그까짓 놀래를 더할 경황도 없어서 잠자코 돈표만 주머니에 집어넣고 창훈에게도 나가자고 눈짓을 하여 가만히 나와버렸다. 밤 10시. 정한 시간에 또 한 번 온 의사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나 영향이 없는 데다가 오늘은 조금 흥분이 되어서 열이 생긴 것이니 그대로 안정하여 자는 대로 두라고 이르고 갔다. 이튿날 아침에는 문기가 와서 안방에 건성으로 잠깐 다녀 나오더니 건넌방에서 내다보는 덕기에게 아버지께 들으니까 뭐 돈을 잘못 붙였다고? 어휴, 난 그런 게 처음이라 무언지를 알겠던가. 일본 놈이 돈표를 해주기에 급하기는 하고 뭐 어떻게 붙일지를 몰라서 우편국에서 봉투를 사다가 넣어서 등기로 붙였네 그려. 아휴, 여기 이렇게 등기 붙인 표가 있지 않는가 하며 서류 붙인 쪽지를 내어주고 열적은 듯이 웃는다. 상관 있어. 이왕지사 그렇게 된 것을 하며 덕기도 좋은 낯으로 웃어버렸으나 아무리 시골 생장이기로 그런 반편일 수가 있을까? 암만 해도 고지 들리지는 않았다. 너 아범은 내가 어서 죽었으면 시원할 것이다. 너도 못 오게 하느라고 저희끼리 짜고 전보까지 세해서 못 치게 한 게 아니냐. 조부가 이런 소리를 할 때 덕기는 아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기는 하였지만은 덕기도 의아는 하였다. 부친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싶으나 창훈 아저씨라든지 최찬봉이 부친에게 되돌아붙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도 모를 일이라고 의심도 난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원집과 부친이 한편이 될 리는 없고 창훈이와 부친의 세가 금시로 풀렸을 리도 없으니 10중 8구는 수원집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농간이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든다. 제 아무리 그래야 밥이나 안 굶게 하여 주지. 그 외에는 막무가내다. 조부는 이런 소리도 하였다. 아휴,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까지 재산이 무엇입니까? 그런 걱정은 모두 병환 중이시니까 신경이 필요하셔서 안 하실 걱정을 하십니다. 얼마 있으면 꼭 일어나십시다. 덕기는 조부를 안위시키려고 애썼다. 네 말대로 되었으면 자키나 좋으랴만 다시 일어난데도 나는 폐인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 금고 열쇠를 맡아라. 어떤 놈이 무엇라고 하든지 소용없다. 이 열쇠 하나를 내게 맡기려고 그렇게 급히 부른 것이다. 이것만 맡겨놓으면 이제는 나도 마음 놓고 눈을 감겠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는 네 마음대로 한마니 열어보아서는 아니 된다. 응? 금고 속에는 네 도장까지 있다마는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네 도장이라도 네 손으로 써서는 아니 된다. 이 열쇠는 맡아두었다가
내가 천행으로 일어나면 그대로 내게 다시 다오. 조부는 수원집까지 내보내놓고 머리맡에 조그만 손금고를 열라고 하여 열쇠 꾸러미를 꺼내 맡기고 이렇게 일러놓았다. 아직 제가 맡을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병환만 웬만하시면 곧 다시 가야 할 텐데요. 그리고 아범을 제쳐놓고 제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덕기로서는 도리로 보아도 그렇지만은 공부를 집어치우고 살림꾼으로 들어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다시 간다고? 못 간다. 내가 살아난데도 다시는 못 간다. 잔소리 말고 나 하라는 대로 할 뿐이다. 하고 조부는 절대 엄명이었다. 하던 공부를 그만둘 수야 있겠습니까? 불과 한 달이면 졸업인데요. 공부가 중요냐 집안이 중요냐?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은 나만 눈 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봐라.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훈이 달렸다. 너는 그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내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 두 가지뿐이다. 그 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 조부는 이만큼 이야기하기에도 기운이 푹 빠졌다. 이마에는 허한이 쭉 솟고 숨이 차서 가슴을 헤치려고 한다. 살림은 아직 아범더러 맡으라고 하시지요. 덕기는 그래도 간하여 보았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마라. 실거든 이리 다오.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정걸식을 하든 어쩌든 나는 모른다. 조부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그 열쇠를 다시 넣어버리려고 아니하였다. 덕기는 병인을 거슬려서는 아니 되겠기에 추후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리라고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버석버석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얼굴이 발개서 들어온다. 이때까지 영창 밑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방 안의 수작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앉았던 것이다. 덕기는 수원집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앞에 놓인 열쇠를 얼른 집어들고 일어서 버렸다. 애아범, 잠깐 거기에 앉게. 수원집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면서 나가려는 덕기를 붙든다. 수원집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것부터 집어넣고서 따지려는 것이라서 덕기가 성큼 넣어버리는 것을 보니 이제는 절망이다. 영감이 좀 더 혼돈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혼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 머리맡 철괴 안의 열쇠를 한 번은 만져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만져볼 틈을 타면 일은 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틈을 탈 새가 없이 이 집에 사자가 나가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것이었다. 덕기의 음이 빨랐든지 저희가 굼된 탓이었든지 어쨌든 이제는 만사휴이다. 이댁 살림은 누가 맡든지 그거야 내 아랑곳 있나요? 하지만 지금 말씀 눈치로 보면 살림을 아주 내맡기시는 모양이니 이왕이면 나더러는 어떻게 하라시는지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수원집은 암상이 발끝난 것을 참느라고 발같은 얼굴이 파랗게 죽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인가? 영감은 가슴이 벌렁벌렁하여 입을 딱 벌리고 누웠다가 간신히 대꾸를 한다. 지금이라도 이 댁에서 나가라면 그야 하는 수 없이 나가지요. 그렇지만은 영감께선 안 할 말씀으로 내일이 어떠실지 모르는데 영감만 먼저 가시는 날이면 저는 이 집에 한시를 머물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저녁만 없으면야 영감이 가시면 나도 뒤쫓아가기로 원통할 게 무에 있습니까마는 이 알뜰한 세상에 무얼 바라고 누구를 믿고 더 살려 하겠습니까마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제 사정도 생각해 봐 주셔야 아니합니까? 수원집의 목소리는 벌써 울음에 젖었다. 아이고, 그 왜 말씀을 그렇게 하슈? 덕기가 탄하였다. 내 말이 그른가? 자네도 생각해보게.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집안에서 나를 누가 끔찍이 알아줄 사람이 있겠나? 수원집은 코맨 소리를 하며 눈물을 씻는다. 덕기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어쩌면 눈물이 마침 대령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렇게도 나올까 싶었다. 그러나 지어 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틀린 데에 분통이 터져 나오는 진짜 눈물이다. 하지만 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거요. 또 내가 살림을 떼맡은 자국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런 소리는 도무지 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덕기는 타이르듯 달래었다. 쓸데없는 소리들 말고 어서들 나가거라. 에이, 무슨 소리를 어디서 듣고 공연한 잔말이냐. 영감은 기운도 없거니와 수원집의 말을 듣고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감고 듣기만 하다가 한마디 순탄히 나무란다. 이렇게 말씀하면 엿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애아범에게 모두 살림을 내맡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애아범 듣는 데라도 제 일자리를 분명히 말씀해 두셔야 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일러두셔야 할 게 아닙니까? 글쎄 딱 한 소리도 퍽 하슈. 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 걱정이슈. 또 설사 할아버지께서. 덕기는 돌아간다는 말이 입 밖에 내긴 싫어서 멈칫하다가 다시 말을 돌린다. 할아버지께서들 어련하실 게 아니오. 내나 아버지께서나 무엇으로 생각하든지 조금치라도 부족하게야 할 리가 없지 않소.
사람을 지내보았으면 아실 게 아니겠소. 덕기는 조용조용히 일렀다. 내가 무슨 욕기가 나서 이런 소리를 하면 이 자리에서 벼락이라도 맞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안이 나왔네. 다만 하나. 이것 하나. 발치께서 자는 딸년을 눈으로 또 가리킨다. 이것 하나 때문에 앞니를 생각하면 캄캄하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영감은 깜빡하고 들려던 홍곤한 잠에서 깨인 듯 몸을 틀려 눈을 번쩍 뜨더니 푹 꺼진 그 무서운 눈으로 휘휘 돌려다보고 나서 그저 잔소리야. 아이 떠들지들 마라. 어서들 자거라. 맥없는 소리를 잠꼬대같이 하고 또다시 눈을 스르르 감다가 세 번째 눈을 번쩍 뜨고 안간힘을 쓰며 말을 잇는다. 염려들 마라. 내가 내 생전에 이런 꼴을 볼까 보아 다 마련해 놓았다. 옷 마르듯이 다 공평히 나눠 놓았다. 누가 뭐라든지 소용이 없어.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오셔도 할 수 없다. 치수에 맞추어서 말라놓은 옷감을 누가 느리고 줄일 수 있겠니? 내 앞에서 다시 그댄말을 꺼내면 내 손으로 불질러 버리고 죽는다. 영감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덕기가 나온 뒤에도 안방에서는 수원집에 흑흑 느끼며 종알종알 암상맞은 말소리가 어느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제 말 맞다나 이따 어떨지 내일 어떨지 모르는 등신만 남은 영감을 조르는 것이나 조르는 것이 아니라 숨이 넘어가는 사람을 들볶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한 반이나 내어주었으면 좋을 듯 싶을 터이나 정이야 있든 없든 남편이라 이름진 사람 숨을 모는 그 자리에서까지 빚쟁이보다 더하고 물건 흥정보다 더하게 조르다니 그야 자식이 못되면 운명하는 아비를 내던져두고 형제끼리도 개걸거리며 싸우는 세상이지만은 하는 생각을 하다가 덕기는 다시 건너가서 수원집을 몰아대고 싶은 것을 참고 뒷일을 아내에게 일러놓고 훌쩍 밖으로 나와버렸다. 돌아온 후 이틀 만에 처음 문 밖에 나서는 것이다.